어디서 얻어온 부적을 가지고 그 마을 곳곳에 묻은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걸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한테 찾아오겠죠. 그런데 메시지를 받은 부인 동료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평소에는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요체를 썼는데 그때 문자가 왔을 때는 극존칭체를 썼다는 겁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내 새끼가 죽는다더라. 이 엄마한테도 배꼽살이 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필 거다. 너 때문에.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괴이하고 무서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심장을 저격할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현직에 계시는 분들과 다양한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담을 보다의 아버지 전재영 용사입니다. 오늘도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다령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제보자 M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때 우리나라를 풍미했던 게임 혹시 리니지를 아시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해보진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않았어요. 되게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그 게임에서 만난 게임 친구가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게임 친구를 T씨라고 할게요. 자, 이 T씨는 20대 초반부터 전라도의 한 지역에 있는 화장터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화장터에서 처리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뼈는 뼈가루가 되어서 봉입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뼈가루도 보니까 말 그대로 가루잖아요. 아무리 깔끔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계속 쌓이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걸 처리하는 업체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 뼈가루 처리 업체에서 자꾸만 그 뼈가루를 조금씩 얻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대요. 이 남자의 정체는 박수무당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박수무당이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환이 트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무당이 되고 싶어서 박수무당이 된 이유가 황당하죠, 그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신당이라고 해야 할지 뭐 그런 곳은 있었는데 당연히 영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대로 된 무당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남자가 궁리라고 한 게 바로 저주입니다. 뭐 뼈가루며 어디서 얻어온 부적을 가지고 그 마을 곳곳에 묻은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걸어서 그 동네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만든 거죠. 그러다가 딱 걸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한테 찾아오겠죠. 그걸 이용해서 유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흉한 일들을 반복하는 이 무당이 어느 날부터 거울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왠고하니 거울을 보면 자꾸 그 거울 속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바뀌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다 자꾸 내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증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그 게임 친구, MC의 게임 친구 T씨와 이 박수무당이 술자리를 가지게 돼요. 신당이라고 차려진 그 앞마당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이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어떨 때는 어린아이 목소리를 냈다가 어떨 때는 할아버지 목소리를 냈다가 또 어떨 때는 여자 목소리를 냈다가요. 정상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T씨가 뭐 이런 일 그만하고 직장을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 박수무당이라는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얘 건드리지 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순간 소름이 끼치더래요. 당연히 T씨는 질겁을 했고 이 무당이 진짜 접신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정신이 나가버린 건지 몰라도 확 소름이 끼쳤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다 말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무당이 붙잡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너 혼자 어디 가냐? 단 둘뿐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더 소름이 돋았죠. 그 순간에도 말투가 어린애 말투, 그 다음에 여자의 말투, 할아버지 말투 가지각색으로 변하는데 말투만 바꾸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리고 덩치가 꽤 컸다고 합니다. 무당이 허리춤을 잡고 질질 끌고 들어가는데 벗어날 수가 없겠더래요. 순간 치고 벗어나긴 했는데 마치 누가 발목을 붙잡는 듯이 계속 픽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수무당은 멀리서 쳐다보면서 피식거리고 웃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T씨가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 원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랬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네가 줬잖아. 그 순간에 T씨 머릿속에 뼈가루가 떠오르더라는 거죠. 뭐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 신당 안으로 질질 끌려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도 박수무당이 계속 술을 권하더래요. 이번엔 네 차례야. 네가 마실 차례야. 이번에도 물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더랍니다. 근데 무려 아침 6시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박수무당이 정신을 퍼뜩 차리더니 이상한 말을 해요.
아니 지금까지 자네 혼자 술을 다 마신 건가? 아니잖아요. 이티 씨가 질려버려가지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게, 그러고 집을 떠나오려고 하는데 박수무당이 제발 좀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 좀 말 좀 해달라 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티 씨가 지난 밤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자, 보통 형사님이나 다령님 같은 경우면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보통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예. 그러고 사과를 하겠죠. 예. 일반 사람이라면. 예. 근데 이 박수무당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난밤에 얘기를 듣자마자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뭐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드디어 신을 받게 되었다. 내가 드디어 귀신이 된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자, T 씨는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쳐다봤는데 참 그 모습이 어이가 없더래요. 아니, 세상에 별 미친놈이 다 있다지만 내가 오늘 별꼴을 다 본다. 그러고는 앞으로 절대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아는 체도 말아라. 그러고 그 자리를 벗어났답니다. 근데 물론 그 뒤로도 이 박수무당은 T 씨를 계속 찾아왔어요. 물론 뼈가루 구걸이겠죠. 근데 T 씨가 알잖아요. 정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 전까지야 멀쩡한 사람인 줄 알고 이 뼈가루들을 뭐잘 처리해 주겠지. 그렇게 내줬던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얼씬도 말라고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내쫓고 나서도 계속 얼씬거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전화가 와가지고는 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물도 안 넘어간다. 119 좀 불러달라.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전화가 와서 다른 목소리로 내가 이놈 목구멍을 막았다.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그리고 연락이 뜸하던 어느 날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이티 씨가 전화를 받으니까 경찰이래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 박수무당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니까 최근에 전화 목록을 뒤지다가 가장 최근에 전화를 한 분이 당신이라서 전화를 했다. 혹시 이 사람에 관해서 알고 있냐? 어이가 없죠. 그날 그런 이상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저렇게 염치 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난 그 사람 모른다.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 식으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이야기 속에도 의외의 결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건너 알게 된 이 박수무당의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박수무당이 평소에 일기 같은 그런 걸 작성해 뒀다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원래는 이 박수무당이라는 사람이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아내는 도망을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딸이 있었답니다. 근데 모종의 사연으로 인해서 이 딸이 죽어버렸고 그 딸의 화장을 한 곳이 바로 T 씨가 근무하던 그 화장터였던 거예요. 요즘은 보통 봉환을 하잖아요. 뼈가루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산이나 강이나 그런 데 가서 뿌리곤 했답니다. 근데 그러질 않고 그 딸아이 유골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보관을 해놨답니다.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나 봐요.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저 딸이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래요. 이 박수무당이 원래 하려던 건 무당도 아니고요. 뭐 내가 이 무당을 해서 돈을 벌겠다, 뭐 누구를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마냥 딸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원래 목적이 퇴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뼈가루에 집착하고 이 귀신이 되는 일에만 집착을 하는 미치광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 보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당이라도 돼봐야지. 그러면 딸을 볼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살았던 거죠. 이 T 씨가 그날 자기가 겪었던 일은 정말 치가 떨렸지만 단지 그 사정, 그 마음만큼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박수무당과 그냥 무당의 차이는 뭡니까?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을 일컫는 말이고요. 예. 무당은 뭐 여자 무당 이렇게 부르질 않아서 통칭적인 통칭. 언어입니다. 남자만 다 그냥 박수무당이라는 건가요? 근데 그 여자 무당은 앞에 뭐가 안 붙네요. 신여라고 합니다, 원래. 신녀 무당? 신여라고 그냥 신녀입니까? 그러니까 무격, 무녀 이렇게도 부르고요. 격. 격. 근데 이야기 속에 그런 내용이 등장했잖아요. 박수무당이 T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이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다. 119 좀 불러달라.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뼈가루입니다. 뼈가루 먹었구나. 네. 정말 충격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유골 가루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고 상상이 안 되긴 해요. 근데 그 바탕이 이제 딸아이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 그리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이렇게까지 된 거니까. 근데 스스로 무당이 되고 싶다고 되는 건 그런 문항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기. 네. 신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경우죠. 근데 내용 속에 등장했듯이 이 박수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벌이로 흉악한 짓을 했단 말이죠. 마을에 어두운 부적을 가지고 그리고 뼈가루를 가지고 이상한 방편을 썼단 말이에요. 가능한가요? 일단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저주는 먹히지 않고요. 네. 근데 이렇게 떠도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저주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저주라 함은 역살 또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역살이란 게 내가 이 아이에게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네. 가다가 다리나 분질러져라. 음, 근데 이 아이가 통하지 않았을 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반사. 돌아오고 반사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저주는 신을 모신 사람들 또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을 해야게끔 허락해주는 신령님이 어디 계세요? 남을 도울 때 힘을 쓰라고 한 거지 저 아이를 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 무당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할 정도가 돼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저주는 이게 단어 선택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급한 무당들이 저주를 날려주겠다 뭐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데 안 먹힌다. 그리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뭐 저주를 행할 수 있다라는 무당은 역사를 늘 조심해야 한다. 혹여라도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염원을 했던 것이 들어갔을 때는 대대 손손 후손들이 그 업을 받는다. 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무당들은 벌을 받질 않아요. 후손들이 받거든요. 자기는 안 받아요? 신이 없어요. 그러한 무당들이 꺾이지 않는 이유가 이 무당을 혼낼 신이 없어요. 원래부터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후손이 뿌리 옆으로 뻗친 뭐 형제, 자매, 가족, 내 새끼, 조카 걸로 그 벌이 떨어진다. 야, 그럼 너무 억울하겠네요. 근데 어떡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하니까. 그런 말들 많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한 후손들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선조잖아요. 내 조상이잖아요. 그럼 죄가 있으면 후손이 닦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 피를 타고 내려왔으니까. 잘 안 풀리죠.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는데 일명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폴에 근무할 때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제공조 절차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서류도 자세히 보고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를 고민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고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2015년 11월에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전민근, 부인은 최성희였는데 이들이 이제 2016년 5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거쳐서 부인이 먼저 들어오고 남편은 좀 새벽에 이제 일이 늦게 끝나서 그 다음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게 소식이 끊겼어요. 끊겨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가 돼서 또 CCTV를 막 조사를 해보니까 나온 흔적이 특별히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수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5월 29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간 그 다음 날이었죠.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무슨 사건을 해결할 게 있다. 그래서 뭐 일을 못 나간다라고 전화를 했고, 그리고 부인은 연극 관련된 일을 해서 5월 30일에 직장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같이 일을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받은 부인 동료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평소에는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요체를 썼는데 그때 문자가 왔을 때는 극존칭체를 썼다는 겁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그런 문자 내용이 좀 이상했고, 지인들이 공통된 게 최성희 씨가 반려견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은 없었지만 자식처럼 소중히 여겼던 반려견을 놔두고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를 비운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고, 그리고 경찰이 이제 수사하다 보니까 아주 이상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떠오릅니다. 남편 전 씨의 예전 여자친구였어요.
장모 씨라는 여성이었는데 남편 전 씨와 이 장모 씨의 관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지고 이제 만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 씨가 먼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하고 또 다시 이제 전 씨하고 또 만나요. 그러다가 또 헤어져요. 헤어지다가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2014년에 결혼을 하고 노르웨이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는데 이 장 씨는 평소에 전 씨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 씨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자기 인생이 불행해졌고 나는 전 씨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주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 씨가 최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 장 씨가 예비 신부인 최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결혼하지 말라고 강요를 합니다. 하도 괴롭혀가지고 최 씨가 전화기까지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제 장 씨의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 장 씨는 전 씨하고 그 최 씨가 행방불명되던 5월 한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5월 6일 한국으로 입국을 하고 네. 장 씨의 남편은 5월 14일 입국을 합니다. 부부가 같이 입국하지 않고 따로 입국한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이 장 씨가 먼저 와서 어떤 나쁜 범행을 계획을 하고 이거를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르웨이에 있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나라는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떠난 시점도 6월 7일인데 그 날이 또 경찰이 전 씨 부부에 대한 실종 사건 수사를 막 활발하게 하던 시점이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장 씨 부부가 한국으로 온 게 사실 결혼 후 거의 2년 만이에요. 근데 본인 부모님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장 씨라는 여성이 굉장히 전 씨를 좀 지배하려는 심리가 있는 것 같고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는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제 장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단서가 없어서 계속 이제 장 씨의 노력을 취했어요. 근데 장 씨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장 씨와 그 남편은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이 한국 체포영장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민을 간 건가요? 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없죠. 그렇죠. 근데 국적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실 체포영장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 사법체계로 불러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3월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국제공조 절차로 들어갑니다. 한 8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7년 8월에 노르웨이에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 씨의 신병을 확보를 했다고. 굉장히 기뻤죠. 이제 장 씨를 드디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노르웨이는 또 국내법에 따라서 약간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제 신병을 인도해주지 않고 범죄인 인도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노르웨이하고 한국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범죄인이 있으면 서로 인도해주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법무부에서 노르웨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케이를 하면 이제 인도를 해주는 그런 절차인데 저희 법무부에서 노르웨이에 범죄 인도 절차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이 되려던 찰나에 이 장 씨가 이의를 제기해요. 노르웨이 법무부에. 네. 그래서 이게 소송이 됩니다. 한 1년 반 정도 소송이 들어가서 2019년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범죄인도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왜요? 안 받아준 거죠. 요지는 한마디로 의심은 가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인도해 줄 수 없다. 그냥 정황 증거만 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 씨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는 사실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이상 이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사람이 실종이 되면 실종 사건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돼요. 하루에도 많은 경찰서는 수십 건이 접수가 돼요. 그런데 이제 한 99%는 사실 실종은 아니에요. 단순 가출인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경찰들이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많게는 1000건이 되면 999건은 그냥 바로 그냥 스스로 나갔거나 그냥 끝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한 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건이 강력 사건과 연관이 될 수 있고 정말 심각한 사건일 수 있거든요. 골든타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초기에 수사를 잘하지 못하면 바로 이제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이 실종되더라도 카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생활 반응. 예. 게임하는 사람들은 뭐 로그인 한다든가 저희가 보통 생존 반응, 뭐 생활 반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도 있고요. 예, 병원도 있고 전 씨 부부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여태까지 없고.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더 이상 맡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흘러갔을까. 저만의 이제 상상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좀 지금도 약간 의심이 되는 게 이 아파트에 나왔다는 흔적이 없다고 하지만 모르게 사실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그 CCTV 없는 곳을 위치만 정확히 안다면 그때 당시에도 방송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네. 실험해가지고 뭐 계단을 이용해서 뭐 지하 주차장 CCTV 없는 곳을 하면은 어렵지만 완전히 100%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전 씨가 이 장 씨 여성에게 정신적으로 좀 약간 예속이 됐던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당했던 것 같고 어떤 곳으로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 생긴 거는 맞습니다. 위력을 사용하지는 않고 어떤 곳으로 불러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추가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나.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예. 그 장 씨가 정신적인 조종을 했다 이렇게 예.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 관계가 굉장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관계예요. 네, 서로. 처음 들어본 예, 서로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는데 만났다 헤어지를 그렇게 많이 반복을 하고 결혼도 또 결혼도 하고 이혼했다가 결혼한 상태에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참 미스테리한데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갈수록 우리가 이제 보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아쉬운 사건입니다. 예. 찾는다고 해도 지금 만약에 찾으면 어떤 상태로 찾는가도 일단 중요하고 범죄로 인해서 발생했다 그러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증거가 없으면 사실 처벌하기는 어렵고 시신도 있어야 될 거고. 시신이라고 또 단정할 수 없으니까 또. 네, 오늘 저는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의 구별법을 들고 와봤어요. 네, 궁금하네요. 그쵸? 무당 협회가 있지는 않죠. 무협.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마 공개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협회에 등록되면은 정식이고 안 등록되면 비공식 그런 건 없나요? 나라의 제도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무교가 종교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종교로 인정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명도 안 되고 그리고 바른 무교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무당, 가짜 무당의 구별법이 연거하면 진짜 무당이냐, 못 맞춘다고 가짜 무당이냐. 그게 참 애매한 기준이더라고요. 잘 맞춰도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속옷을 입었는지, 뭐 통장에 잔액이 얼마인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잘 맞추는데 사람의 욕심으로 굿을 시키거나 끊임없이 굿을 하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무당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의 사례를 들고 와봤어요. 네.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어머니신데 너무 겁에 질려서 오신 거예요. 내 새끼가 죽는다더라. 무당집을 가니. 그래서 죽는 이유가 뭐랍니까? 백호살이 껴서 죽는다더라. 아이가 3살인데 7살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하면서 구슬하기 2,800을 들고 오라고 했다는 거죠. 엄마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든 또 그 금전을 마련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엄마한테도 백호살이 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필 거다. 너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내 새끼는 죽는다 그러고 착한 내 남편은 바람이 난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겁에 질려서 오신 분이었는데 백호살이나 괴강살이나 도화살이나 이러한 살의 종류는 역학으로 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점을 아무리 둘러봐도 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제 안도를 하고는 가셨지만 오늘 이 주제에서 그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거액의 굿금액을 요구하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살을 푸는데 2,800이라뇨. 살풀이는 막 조상을 실어가지고 막 이렇다 한을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닌데도 이 아이 사주 팔자에 들어있는 살의 기운을 눌러놓는 거거든요. 살은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그 기운을 솟구칠 때마다 눌러놓고 다스려갈 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그렇게 되도 않는 굿금액을 부르는 무당들은 잘못됐다. 그게 가짜 무당이 아닌가? 사기꾼이네요. 그쵸. 저번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눈에는 많은데 일반인들이 가려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죽는다.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거 안 하면 너희 엄마 죽어. 너희 아빠 죽어. 누가 죽어. 그거는 일단은 거르는 것이 좋다. 만약에 그렇게 누가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죠? 다른 점집을 가보거나 그리고 병원을 데려가 보심이 그런 거 있어요. 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예. 저 언제 감기 걸릴까요? 막 이런 거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에. 근데 점집을 오기 전에 건강은 병원 가면 더 정확해요. 숨어있는 갑자기 터지는 뇌출혈이나 뭐 심장마비나 이런 걸 뭐 급살이라고도 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병이 아니고서는 병원 가면 다 나오거든요. 암 초기입니다. 지금 췌장에 혹이 있습니다.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건 다 건너뛰고 점 보러 딱 이제 오셔가지고 내가 죽겠습니까? 이제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는 분들은 차라리 점집에 오지 말고 병원으로 가는 게 좋고 눈으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데를 다니지 않고 점집에 왔을 때는 잘못된 무당분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개그 소재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 이제 대추나무 있어 없어 막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대추나무 있어 그러면 있다 그러면 큰일 났다고 그것 때문에 없다 그러면 그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 저 아버지 언제적 예, 개그 혹시 그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개그 예. 소재로 많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예. 너희 집에 우물가 있지? 있어. 막 이렇게 했는데 우물 없는데 했더니 막아서 다행이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속이는 사기꾼 무당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예. 눈치점을 보는 걸 어떻게 일반인들이 파악할 수 있나. 요즘은 일반인 분들도 미디어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교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들이. 그래서 거의 반선무당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더 활개가 되거든요. 무당집에 딱 앉아서도 동자구먼? 이렇게 얘기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는 일반인이지만 신을 받진 않았지만 모든 게 느껴집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가짜 무당은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죽는다고 겁박 협박을 하거나 되도 않는 소리를 하거나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신 제자를 냈을 때 가르치지 않고 연락을 안 받고 아유 막 제자도 아닌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런 손님들도 너무 많았고 오는 손님들이 다른 데 가니까 저한테 다 무당대려. 보이니? 아니요. 들리니? 아니요. 느끼니? 아니요. 꿈꾸니? 아니요. 그럼 왜 무당하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왜 무당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무당이?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이 된대요. 4천을 갖고 와라, 뭐 7천을 갖고 와라, 8천을 갖고 와라, 대출을 받아서 가져와라. 뭐 너한테 내가 먼저 빌려줄 테니까 돈 벌어서 갚아라. 사기 범죄네요. 사기 범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너무 안타깝고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을 명확히 딱 말씀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아까 딱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믿고 걸으면 될 것 같아요. 죽는다, 거액의 굿 비용, 그리고 연락 두절. 제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사기꾼 무당 중에 그런 사람도 있대요.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내서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요. 네. 진짜 사기인데. 네, 실제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여기에 전달해서 비싼 구슬을 하게 한다거나 왜냐하면 용하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죠. 그런 범죄가 실제로 있답니다. 그런 보시게 되면 112로 신고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절대 그런 정보라든지 미리 노출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신의 말씀은 빗나가지 않거든요. 한 말씀을 내리시더라도 내 신당에 앉아가지고 내리는 점사가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다만 예외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네가 그렇게 잘 본다며? 하면서 하는 이제 거짓말들. 나의 생년월일과 이름이 아니고 내가 궁금한 건 없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와서 버젓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업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러는 경우에는 맞아야 돼. 서로 시간 낭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애쓰지 말고 마음을 열지도 않고 그냥 하나 맞춰봐라고 왔는데 맞춰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말고도 정말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줄을 늘어뜨리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감정 싸움을 해서 이 사람한테 맞춰서 내가 덕을 볼 게 뭐예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복채를 주고 보내고 그리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점집을 방문하시면 점쇼핑이라고 하죠.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여 점집에 가서 듣고 저 점집에 가서 듣고 궁금한 건 딱히 없는데 돌아다니는 분들 왜 돌아다니죠? 시간이 많아서 궁금하대요.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맞추는지가 궁금하대요.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죠? 그런 분들은 일단 오면 혼난다.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는 신점을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이 손님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바로 공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게 맞습니다. 가능해요? 아이 그럼요. 정말 집안에 빌고 공들인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막힘이 없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의 고민 할머니가 첫 공수를 내리거든요. 사업이 막혔구나. 몇 월에 움직이는 게 탈이 났구나. 그렇게 이 사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게 선점이 나와요. 근데 사람마다 점 보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애기 씨가 와서 보면은 와가지고 방울부채도 흔들고 아따따따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공수는 나온다. 그리고 그게 빗나가지 않는다. 그게 신이다. 선공수. 앉기도 전에 이게 문제구나 앉아라.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사기꾼 무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짓말로 할 수도 이거죠. 있죠. 대추나무 있었구만. 네,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것도 있답니다. 모서리를 조심해, 뭐 불을 조심해. 그건 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서리는 조심해야 돼요. 물도 조심. 여름에 여름에 물 물을 조심, 조심해라. 겨울에 겨울엔 감기 불. 조심, 네. 얼음 조심, 낙상 그런 조심. 사람 실제로 있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점이 무당들 중에 신점을 봐야 되는데 사주를 물어보는 무당이 있다는 거죠. 있죠. 그런 사람은 가짜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누구는 본관을 보기도 하고요. 공간? 어디 공간? 전시입니까? 이런 거. 그리고 누구는 나이만 보기도 하고요. 누구는 아무것도 없이 보기도 하는데 기본 예법이 저도 신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생년월일이나 이름이나 나이를 뭔가를 얘기하지 않아도 점이 떨어지고 오는 거를 신점이라고 해요. 아무런 정보도 필요 없고 할머니가 신이 와서 이렇게 점을 내리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법, 이 손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신당에 와서 누구랍니다 라고 알리는 예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리는 것처럼. 그거를 무당이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 월, 일, 본관 혹은 이름 이걸 해갖고 축원을 하죠. 구보보소사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가중에 모시는 명당입니다. 무슨 생에 몇 월 며칠 누구는 자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축원을 하는 거예요. 이 자손이 자손의 동발이 생겨서 왔는지 집안의 안땅이 우벌이냐 이렇게 할머니가 알려주죠. 그래서 신점이라 그래서 생년월일을 없이 보는 점사가 맞고 생년월일을 넣어서 축원을 올리고 신령님들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맞다. 자, 오늘도 우리 형사님의 오싹한 사건 굉장히 미스터리했죠. 그리고 우리 다령님의 속 시원한 사기꾼 무당 구별법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